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분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겠지요. 15년 동안 벙어리처럼 내만 하던 며느리에게서 반항의 목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주방 공기,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그날 거실에 감돌았던 차가운 침묵. 그 순간의 공포와 해방감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이었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15년째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묵직한 공포감은 아무리 애써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지요. 규칙적인 그의 숨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암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얇은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욕실로 향했지요. 차가운 타일이 맨발에 닿는 감촉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마치 제 것이 아닌 듯 낯설었습니다. 눈밑까지 드리워진 짙은 다크서클이 15년간의 긴장과 수면 부족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요. 아직도 무서운가? 채은지, 정신 차려. 오늘은 달라. 저는 세면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포장지 안에 항불안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먹지 않으면 주방에서 쓰러질 것 같았던 구원자였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간절했던 진정 효과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A4 용지 파일철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쪼개고 혼자 고독하게 쌓아올린 저의 역사이자 전쟁 무기였습니다. 파일의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그 촉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할 시간이야. 오늘이 바로 끝을 보는 날.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새벽 4시 반이에요.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려 느릿느릿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명절 정말 싫다. 네, 당신도 15년 동안 싫으셨겠죠. 당신은 안 그래? 늘 그랬잖아. 힘든 건 당신 몫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즐거울지도 몰라요. 당신 농담도 안 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쉬지. 괜찮아요. 제가 컨디션을 만들면 되죠. 15년 전 결혼 첫 해 설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음식 솜씨가 대대로 좋았는데 은지는 손이 귀한가 봐. 친정에서 뭘 배웠니?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존중하는 법, 내색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불합리함을 참는 법. 하지만 이젠 그 인내심도 다 닳았어. 그때는 참았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명절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굴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음식은 평가 대상이었고 저의 친정은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새벽 안개 속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제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괜찮음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다는 뜻이었지요.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괜찮은 척 해야 해. 그래야 당신들이 방심할 테니까. 핸드백 속 두툼한 계약서 파일이 제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3개월 전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날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무심코 본 핸드폰의 카톡 알림.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올린 제 흉보는 내용.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저를 비웃고 심지어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두고 정신병자 아니냐며 키키를 붙였던 잔인한 대화. 그리고
남편, 그이가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시누이들과 함께 키키를 치며 동조했던 그 순간 제 심장이 뜯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항불안제를 먹으며 버텼던 저의 고독한 투쟁을 그는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 절대 잊지 않아. 그 웃음이 오늘 당신들을 울게 만들 거야. 마침내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이 지긋지긋한 명절을 끝낼 수 있다는 짜릿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척하던 남편의 얼굴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잔소리를 장전한 채였습니다. 인사는 건너뛰고 첫마디가 바로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은지야, 너 올해는 전 좀 제대로 붙여봐. 작년엔 정말 창피해서 내가 체할 뻔했다. 친석들이 뭐라고 하던지 모른다고. 네, 어머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거실 소파로 돌아가셨습니다. 곧 도착할 시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TV를 켜고 편하게 앉으셨지요. 저는 15년간 제자리였던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전을 부친 기름을 붓자 곧 주방에 뜨거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 최대한 빨리 해야지.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야 하니까.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이 생겼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것 같았습니다. 전을 부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오직 가당 속에 있는 파일철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얻어내야 할 정의만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의 숨겨진 영웅의 능력을 발현하게 만든 방아쇠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고통을 청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시간 30분 후 이 집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도착했는지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워하던 그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계산 끝났어. 이제 네 차례야. 나를 정신병자라고 비웃었던 대가, 내가 15년 동안 치렀던 8,250만 원과 900시간의 대가를 말이야. 이제 당신들이 내 영수증을 받아야 할 시간이야.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3개월 전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계획의 방점을 찍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나레이션. 뜨거운 전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15년을 살았습니다. 주방은 저의 고독한 작업장이자 외부와 차단된 저만의 감옥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8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들 왔니? 아이고, 너희는 옷이 참 곱다. 아가, 이것 좀 봐라. 엄마, 은지 벌써 주방에 있어요? 올케는 정말 빠르긴 빨라. 뭐 그 고생하는 맛에 시집 사는 거죠. 저희는 편히 앉아 있을게요, 엄마. 얘들아, 들어와. 아, 그리고 여보, 혹시 마실 거 필요해? 남편의 물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지 않았고 주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뒤집개로 기름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냥 나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세요. 나레이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 하나를 뒤집고 튀김용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등의 소리들,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누는 대화, 그게 바로 너희의 본심이지. 15년 동안 그 대화를 듣고도 나는 귀머거리처럼 일했어. 바보같이. 3개월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발견한 시댁가족 단톡방. 스크롤을 올려서 발견했던 2년 전의 대화 내용. 그것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타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올케가 우울증 약 먹는다는 게 진짜야? 좀 예민해져서 먹는다고 하네. 정신병자 아니냐?
심장이 차가운 쇳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약을 먹어가며 버텼던 고통의 시간을 남편은 시누이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크크크 세 글자는 저를 향한 15년치의 조롱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었던 저의 모든 세월이 그 세 글자에 의해 송도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에 이 기름때와 흉터들, 내가 삼킨 수많은 약들, 그게 다 너희의 웃음거리였구나. 당신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오히려 함께 돌을 던졌지.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갑고 논리적인 계획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시댁에 대한 금전적 기여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노동의 시간과 명백한 지출 대역은 재산 분할 청구 시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방. 저는 전을 부치면서 15년의 세월을 시간당 10,000원짜리 노동으로 계산했습니다. 매 명절마다 평균 15시간 노동, 1년에 4번, 15년이면 총 900시간, 시급 1만원, 노동가치 900만원, 그리고 15년간 썼던 각종 경조사비, 선물, 현금 봉투, 재료비까지. 그 목록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저는 잠시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전 냄새 대신 서랍 속 파일철에서 느껴졌던 8,250만 원이라는 숫자의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 300만 원, 시아버지 장례식 500만 원, 해외여행 지원 400만 원. 이 모든 것은 제 돈이 아닌 우리 부부의 돈이었고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지출을 강요당했습니다. 9,150만 원.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15년 동안 당신들이 내게 강요한 존중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야. 오늘 난 이 영수증을 당신들에게 청구할 거야. 시계는 오전 11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며 은지가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과장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트집을 잡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전이 왜 이렇게 느리니? 손님들 오는데 어쩌려고 이래? 어머니, 저는 새벽 5시부터 쉬지 않고 부쳤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으니 답답하다.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니? 손이 느려 터져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웠니? 그 질문이 저의 15년 참을성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은 저와 저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 뒤집개를 내려놓고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개수대에 던져넣자 기름과 물이 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네, 15년 만에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친정에서 참는 법을 배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을 되찾는 법을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방 문턱을 넘어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우뚝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주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니? 손님들 앞에서 다시 들어가. 어머니, 오늘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심코 던져놓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공개할 시간이야.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잠금 해제하고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은지 걔 사실 명절마다 약 먹는다며?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눈도 못 마주쳐. 걔 친정교육이 영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남편의 목소리.
엄마, 은지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른 채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단톡방의 크크는 문자였지만 이 파일 속 크크 소리는 제 영혼을 조롱하는 날것의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집안의 치부가 녹음되어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던 녹취 파일 속 남편의 크크 소리가 멎었습니다. 고작 몇 초 되지 않는 짧은 음성 파일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과 그 옆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 파일로 향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 거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며느리를 친정교육이 안 된 사람으로 매도하시던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동조하던 당신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15년 만에 드리는 제 명절 선물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방금 붙여낸 전처럼 노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녹음? 당장 그거 지워. 우리 엄마 목소리를 왜 녹음해? 미쳤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불법이야. 여보, 진정해. 일단 손님들이 보고 있잖아. 우리 나중에 얘기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한 손님 몇몇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나가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외부로 유출될 각오를 하고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까 욕실에서 만지작거렸던 또 하나의 파일을 꺼내들었습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프린트된 서류였습니다. 진정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녹음? 네, 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저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15년 동안 당신들 집안을 위해 투자한 정당한 내역서입니다. 저는 펼친 서류를 시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폰으로 보여주었던 단톡방 캡처나 녹취 파일 같은 심리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자 어머니, 15년 동안 당신 집안에 쓴 돈입니다. 2010년 추석 한우 선물 세트 80만 원, 2011년 설날 명품 화장품 세트 120만 원, 2012년 추석 인삼 세트 150만 원, 2013년 설날 시어머니 용돈 200만 원. 저는 한 줄 한 줄 금액과 날짜를 낭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처럼 냉정하고 건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지출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겠지만 이렇게 공공연히 숫자로 환산되니 당황한 것입니다. 2015년 어머니 칠순잔치 300만 원, 2017년 아버지 팔순잔치 250만 원, 2018년 시아버지 장례식 부조금 및 지원 500만 원, 2019년 어머니 해외여행 지원 400만 원. 평생 저를 돈벌레 취급했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제 노동과 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그 거래를 파괴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뒤로 휘청거리는 그녀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그만해라 은지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제가 항불안제를 먹어가며 당신들 비위 맞출 때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또렷한 정신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노동시간 계산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15년 동안 명절마다 주방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매 명절 평균 15시간, 1년에 4번, 총 900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00만 원의 노동가치.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이 8,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를 통해 제 재산 분할 기여도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이 사태가 금전적인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 아닌 돈과 법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미친 것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15년간 당신들이 제게 지은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모든 소란의 최종 목표물이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 재정립 계약서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저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저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었습니다. 제1조, 명절은 1년에 설과 추석 중 하나만 시댁 방문한다. 제2조, 시댁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 비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 제3조, 남편은 명절 음식 준비의 50%를 분담하며 위반 시 가사노동 임금을 청구한다. 제4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대해 평가를 금지한다. 칭찬만 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다.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시어머니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남편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시누이들의 비방을 원천 봉쇄하는 저의 완벽한 승리 설계도였습니다. 존중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통해 존중을 쟁취할 겁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펜을 던졌습니다. 그 펜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나가서 이혼 상담부터 시작할 건가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제가 준비한 8,250만 원의 내역서와 단톡방 캡처 파일이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선택을 회피하는 비겁자였지만 이혼과 재산 분할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 펜을 집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아무 감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차가운 만족감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끝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차례입니다. 서명 안 하시면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다시는 못 보게 될 겁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제게 유리하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종이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 계약서에 없는 단 하나의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이 나중에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빈틈을 메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계약서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 위에 시어머니, 남편,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의 이름이 모두 새겨졌습니다. 이제 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15년간 이 집안을 지배했던 불평등한 권위를 붕괴시킨 새로운 헌법이 되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의 법은 내가 정한다. 저는 계약서 원본과 제 모든 증거 파일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볼 뿐 감히 제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씨,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댁에서 정식으로 이혼 상담을 받을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살지 결정하셔야죠. 이혼 서류는 제가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1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오늘 이 말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진정한 죄책감이 아닌 자신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조에 따라 다음 명절은 설날입니다. 추석에는 시댁 방문 의무가 없습니다. 은지야, 너 너무 하는구나. 15년 동안 당신의 며느리로서 제가 했던 모든 것은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일도 저의 마땅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과 무거운 가을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전히 혼자고 당신들은 여전히 나를 증오하겠지.
다만 이제 나는 법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후회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이 계약서 한 장을 쓰기 위해 15년을 낭비했구나. 그것은 회한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굴종했던 수많은 명절, 부모님의 모욕에 침묵했던 비겁했던 과거,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잔인한 배신. 모든 것이 합쳐져 쓰디쓴 눈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그는 어제 일 이후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제 일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박민수 씨, 말로만 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그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될까? 제3조, 명절 음식 준비의 50% 분담, 그리고 그 외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당신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동등한 노동자입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도 순수한 변화의 의지보다는 계약서 위반 시 위자료 청구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닌 강제된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15년 동안 제가 알았던 그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다. 그날은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다시 시작해보자. 응?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존중입니다.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항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쉽게 변할 리 없다는 냉정한 프로파일러의 관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파일철 옆에 단톡방 캡처 파일과 녹취 파일 원본이 담긴 USB를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 무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음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여보, 이번 설날 계약서대로라면 우리가 시댁에 안 가도 되는 거지? 아니요, 이번 설날 시댁에 갈 겁니다. 왜? 무슨 생각이야? 가야죠. 그들이 진짜로 달라졌는지 현장 검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박민수 씨, 제3조 50% 분담. 당신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 겁니다. 당신이 전 부치는 법을 제대로 배웠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명절은 저에게 고통이 아닌 권력의 시험장이 된 것입니다. 설날 아침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15년 동안 명절 새벽은 제게 고독한 전쟁터였지만 오늘은 기묘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남편이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보, 벌써 5시야. 몸이 천근만근이네. 제3조 50% 분담. 박민수 씨, 이제 일어나서 당신의 몫을 해야죠.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서의 처벌 조항이 그의 잠을 쫓아낸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명절 아침 부엌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인터넷 영상을 틀었습니다. 초보도 쉽게 하는 동그랑땡 만들기,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하는 남자. 15년을 바쳐도 못 봤던 그림이 계약서 한 장에 그려지네. 존중은 요청이 아니라 강제였구나. 남편은 동그랑땡 반죽을 만지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전을 부치다가는 기름 온도를 못 맞춰 첫 번째 전을 홀랑 태워 먹었습니다. 주방에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아, 망했네. 여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실패하든 성공하든 50%입니다. 이게 당신이 15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명절의 풍경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서투른 전 하나가 15년 동안 제게 쏟아졌던 모욕보다 낫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부터는 모양이 조금 잡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미안함 대신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문화 풍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밖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이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항상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맞이했었습니다. 아가, 왔니? 조심히 왔어? 어서 들어와. 추운데. 엄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아유, 은지야. 너 힘들까봐 나왔지. 주방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음식의 절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혜를 만들고 시놀이들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4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대해 평가를 금지한다. 이 조항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예 본인이 더 많은 노동을 택한 듯 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그냥 거실에 가서 앉아있어. 어제도 늦게까지 전 부치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은 내가 많이 해놨어. 아들도 50% 한다고 했으니 너는 그냥 쉬어라. 저는 멍하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명절에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보았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소파가 이렇게 편안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주방을 오가며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몫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인가? 아니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기 위한 완벽한 연극인가? 오후 1시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인 모양 빠지는 동그랑땡을 접시 끝에 올려두고 뿌듯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순간은 제게 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을 하나 집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그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가, 맛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맛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억지로 짜낸 감정이 아닌 무언가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통쾌함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인정에 대한 갈망이 이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라고 15년을 고통받게 했으면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계약에 순응하고 진심으로 며느리라는 인간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기에는 저의 회한이 너무 컸습니다. 이 기묘한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엄마도 동생들도 정말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전 부친 건 좀 별로였지만. 노력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박민수 씨, 저는 아직 당신들 가족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계약서 위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진정한 변화인지 지켜볼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저에게 강제된 존중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한 달 후, 시댁 가족 단톡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소통방. 시어머니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은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 옳게. 우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시누이들에게서도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관제 회복의 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7개월 후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계약서 제1조에 따라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가족 소통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아가,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할까? 아니면 너희 집에서 할까? 옳게. 우리 집에서 하면 내가 음식 준비 도와줄게. 언니들, 우리 이제 계약서 있으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결정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다음 주 제사 때 뭐 해줄 거야? 고기는 내가 살 테니까.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1조. 명절은 1년에 설, 추석 중 하나만 시댁 방문한다. 저는 그 아래 조항들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교묘한 꼼수. 제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억압했던 권위가 계약서라는 족쇄에 묶이자 그녀는 또 다른 빈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최종 선택이야. 계약서를 던져버리고 용서를 택할까? 아니면 이 계약서로 마지막까지 이들을 길들일까? 핸드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가, 다음 주 제사 때 뭐 해줄 거야? 고기는 내가 살 테니까. 손가락은 어머니, 제사는 계약서에 없는데요 라는 문구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6개월간 이어졌던 강제된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15년 동안 쌓아올린 권위는 계약서 몇 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 제사라는 종교적 의무는 법의 영역 밖에 있다는 걸 놓인 거겠지. 저는 서랍 속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 파일의 무게감이 다시금 현실의 차가운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제1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명절은 1년에 설, 추석 중 하나만 시댁 방문한다. 제사는 명절이 아닌 집안 행사로 불림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계약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옛 질서를 되찾으려는 교활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6개월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 다시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그들은 나를 공격할 틈을 찾겠지.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그들은 이 계약서 전체를 종이 조각으로 만들 거야.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세상에는 법과 논리로 통제되지 않는 억압의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피할 수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방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이었는지 판가름하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수 씨, 어머니가 다음 주 제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아, 제사. 계약서에 제사는 없지 않나? 네, 없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모르나요? 엄마가 아마 제사니까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 당신도 6개월 동안 편하게 지냈잖아. 남편의 말에 제 아내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편하게 지냈다는 표현. 그는 여전히 며느리의 노동을 호의로, 어머니의 요구를
당연한 의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불안정한 평화를 원할 뿐 근본적인 존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여전히 계약서의 처벌 조항이 두려워서 행동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편하게 지냈다는 말은 제가 이 계약서가 없으면 다시 굴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5조를 읽어보세요. 본 계약 위반 시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하며 위자료를 별도 청구한다. 이 제사 요구를 피하기 위해 제가 굴복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화되고 저는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행동을 통제할 레버리지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재산은 내게 마지막 전쟁터야. 여기서 내가 승리하면 그들은 나를 완전히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밤새도록 제사를 둘러싼 법적 조항과 시어머니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제사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것은 며느리를 다시 주방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시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역이용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톡을 열었습니다. 가족 소통방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만 보낼 수 있는 개인 카톡이 아닌 시댁 가족 전체가 보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사에 관한 일입니다. 제사는 명절이 아니므로 계약서상 의무 방문일이 아닙니다. 저는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시누이들에게서 개인 카톡이 빗발쳤습니다. 옳게,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언니, 계약서만 따지지 말고 가족끼리, 저는 그들의 메시지에 일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답장을 올렸습니다. 은지야, 네 말이 맞다. 재산은 계약서에 없지. 미안하다. 내가 욕심이 과했다. 시어머니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굴복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가 보는 단톡방에서 법적 논리에 의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교활함을 완벽한 승리로 바꾸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대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은 앞으로 며느리가 아닌 당신의 아들 박민수 씨의 의무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집안의 장손이니 제사 준비와 진행을 100%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족 소통방 공지로 올리시고 앞으로 제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단톡방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주방에서 내쫓으려다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제사 준비를 며느리에게서 아들에게로 완전히 전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계약서 밖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의 답장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알겠다, 은지야. 네 뜻대로 하마.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보고 제사 준비를 다 하라고? 나 혼자? 네, 박민수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계약서 위반이 없는지 감시해 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15년간 저를 억압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15년 만에 명절이 아닌 시댁 제삿날에 저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누군가는 지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냄비가 끓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생선과 말라 비틀어진 나물을 앞에 두고 휴대폰으로 제사상 차리는 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주방이 당신의 차지가 되었군요. 15년 동안 내가 홀로 싸웠던 이 전쟁터의 고통을 이제야 당신이 느낄 차례입니다.
계약서 제3조에 명절 음식 준비 50% 분담은 있었지만 재산은 100%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주방 문턱에 기대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생선이 다 타가고 있어. 이거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어떡해? 박민수 씨, 계약서대로 진행하세요. 제사 준비는 당신의 100% 의무입니다.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옛 질서로 돌아갑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당신이 15년 동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표정으로 저를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장손이라는 이유로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남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15년 동안 억압당했던 제 내면의 영웅이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저와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고 남편에게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권위를, 아들에게는 연민을 보내던 시어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괜찮니? 힘든데 왜 혼자 다 한다고 그래?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장손이잖아요. 은지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준비한 제사 음식들은 어설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물은 간이 세고 저는 타거나 익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감히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실에서만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 비방 금지 조항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사 음식을 맛보지 않고 젓가락으로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제4조,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대해 평가 금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만든 음식이었지만 제사와 관련된 모든 주방일에 대한 언급은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는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손도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권위는 이제 당신 아들의 고통에 기반하게 될 겁니다. 오후 9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엉성한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년 동안 완벽했던 제사상이 아들 손으로 망가지는 것은 그녀에게 권위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절을 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수고한다는 말만 할 뿐 감히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우려 들면 제가 계약 위반을 들먹이며 이혼 소송이라는 최종 카드를 꺼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을 치우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제사는 당신의 아들 박민수 씨의 의무입니다. 이 집안의 장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은지야, 이제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위한 최종 종결 서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 서류는 제사 관련 일체, 며느리 면책 및 장손 의무 부여에 대한 가족 공증 서류입니다. 이것에 서명하시면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계약서 위반에 대한 모든 불만을 철회하고 앞으로 당신들 가족과의 관계를 존중의 기반 위에서 재설정하겠습니다. 서명 안 하면? 서명 안 하시면 제가 오늘 남편이 한 제사 음식 사진과 당신들이 저를 비방했던 단톡방 내용을 묶어 장손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릴 것입니다. 물론 법무법인 로고와 함께. 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권위와 체면은 이미 제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풍전등어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사라는 마지막 굴레까지 법적 강제력으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서요.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죄인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지쳐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오늘 당신이 만든 동그랑땡은 형편없었지만 당신이 흘린 땀은 15년 동안의 제 고통보다 값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 15년 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성찰과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15년을 바쳤지만 얻지 못했던 존중이 완벽한 복수를 통해 비로소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챕터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는 지쳤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회피라는 족쇄가 풀린 듯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오늘 내가 제사 준비를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 이 모든 게 내 비겁함 때문이었어. 네, 박민수 씨. 당신의 비겁함이 15년을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 당신의 땀은 그 15년의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완벽한 승리를 통해 비로소 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웠고, 이제 그는 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변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축이었구나. 나는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편을 얻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가보니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사 때와는 달리 능숙했습니다. 여보, 이제 주방 일은 내가 평생 할게. 50%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50%만 하세요. 제3조는 동등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셔야죠. 저는 거실로 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두툼한 계약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8,250만 원 내역서, 단톡방 캡처,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최종 공증 서류까지. 이 모든 것은 저를 15년간의 굴종에서 해방시킨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3개월 후 초여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먼저 연락할 때마다 조식스러워했습니다. 아가, 요즘 날씨가 참 좋다.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너희 집으로 배달시켜줄까? 어머니, 직접 요리를 하셨다고요? 이젠 내가 해야지. 민수가 제사 준비하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었나 싶어서. 아가, 그때는 미안했다. 진심으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다. 정말 내 아들 같은 며느리였는데. 내 아들 같은 며느리. 그 말은 15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처음 원했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굴종이었고 지금은 존중과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과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을이 아닌 동등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배달은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당신 몫의 노동 없이 편하게 쉬러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 이름은 이제 행복소통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안일을 하는 사진을 올렸고 시누이들은 오빠 수고한다는 댓글과 함께 서로에게 위로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이제 법적 강제력이 아닌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족쇄는 사라졌다. 나는 승리했고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대신 존중하게 되었다. 저는 계약서 파일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툼한 종이 뭉치를 남편이 사준 예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8,250만 원 내역서도 단톡방 캡처도 최종 공증 서류도 모두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최종적인 해방의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민수 씨, 저 계약서 버렸어요. 왜? 혹시나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계약서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억압받았던 며느리 최은지는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여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복수의 끝이 아닌 자신을 향한 존중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어요. 안녕!